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18일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기억하십니까? 이제 30년도 더 된 걸프 전쟁이죠. 그때 TV를 통해 등장한 매섭게 생긴 흑인 장군이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가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코로나로 18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살입니다. 처음에는 보수적이고 투철한 군인 정신, 그리고 보스인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바친 굳건한 이미지로 보수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감이다라는 칭송을 받았었는데요. 자기가 아니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걸 보고 충격이었는지 민주당과 진보 아젠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컨벤션에 나가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일단 그분의 생일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937년 4월 5일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시립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30대 후반에 MBA를 땁니다. 대학 때부터 ROTC로 임관했는데요. 국방장관 선임 군사보좌관 5군 단장을 거쳤고 국가안보보좌관, 육군전략사령관, 합참의장을 거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정치인으로 탈바꿈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베트남 파병 당시 베트공의 부비 트랩에 걸려 발에 부상을 입고 미국으로 돌아와 보병학교 교관으로 근무했고요. 그중에 지휘참모대학에 입교해 우수한 성적이 눈에 띄어 사단장의 작전 참모로 영전했고 그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훑어보면 미군에서도 출세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는데 콜린 파월은 대장에 진급하게 됩니다. 흑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육군 전략사령관에 임명된 건데요. 또 반년도 안 돼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의 선택을 받아 합동참모의장에 영전하죠. 완전히 파격적인 속도의 진급이자 출세였습니다. 파월이 합참의장이 되면서 미국에는 여러 외교적 사건이 있었죠. 일단 파나마 침공, 냉전의 종식 및 소련의 해체, 그리고 걸프 전쟁입니다. 이 중 앞에 두 사건에서 파월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걸프전 당시의 활약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영웅이 됐었고요. 영웅이 된 김에 공화당에서는 그를 원수,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단 11명이 받은 역사적인 상징적 지위인데요. 그 원수로 진급시키자 했는데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무산됩니다. 그리고 1993년 8월에 퇴역한 콜린 파월은 흑인 최초 대통령감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계속 공화당 언저리를 맴돌았는데요. 클린턴 재임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가 됐다면 승리했을 거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흑인으로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에는 좀 시대적으로 시기상조였죠. 그리고 아들 부시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맡게 되는데요. 딕 체니나 얼마 전 죽은 도널드 럼즈벨트 등과 이견을 보이는 온건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밀려나고 같은 흑인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됩니다. 흑인이라서 2008년 오바마를 지지했고 글쎄요. 여기서도 냄새가 나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모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딥스의 두 거두인 럼즈벨트와 콜린 파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월은 안타깝게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좌파 본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좌파 성향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 자기 세상 만난 듯 설치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스 사이더리즘,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내보내며 공정한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들의 윤리적 기준을 뜻하는 보스 사이더리즘을 폐기해야 한다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논란은 LA타임즈 칼럼니스트 제키 캄스가 왜 언론인들은 정치 기사의 보스 사이더리즘으로 독자들을 실망케 하는가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저널리스트들이 기사를 쓰면서 바이든과 민주당을 공화당과 함께 비판하는 꼴이 역겹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공화당은 다 틀렸고 다 쓰레기 주장인데 양측 주장 다 내줘야 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쪽 주장을 실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지면 낭비다 이겁니다. 참, 이건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 강경파 언론인들이나 썼을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이 세계 최고 민주국가 미국의 언론인한테서 나온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민주당이 이런 저질스러운 공화당과 같은 수준에 맞춰 정책을 조율할 수 없는 것처럼 언론인들도 공화당을 정치인으로 대접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웃긴 건 좌파 성향의 기자들이 하나둘씩 커밍아웃하면서 이분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직 뉴욕타임즈 편집장, 현직 탑 칼럼니스트들이 이러고 나서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이파지전, 그러니까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는 폐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싹 공화당이 되든 싹 민주당이 되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정쟁 논리가 좌파 쪽에서 대세가 굳어지면요. 정말 내전의 분위기로 미국이 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내전 전에는 펜때 굴리는 인간들이 선동 나서기 시작하는 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10억 인민들 다 얼어 죽게 생긴 중국의 구원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바이든이죠. 중국은 지난 2019년 대통령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미국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미국 LNG가 중국에 팔린 적이 없는데 16일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석유화학집단공사와 중국해양석유공사 등 중국 국영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최소 5개 업체들이 일제히 미국 세니에르 에너지, 벤처글로벌 등 미국 LNG 수출업체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중국이 바이든과 여전히 무역전쟁 벌이고 있는 척하면서 물밑으로는 중국의 전력난을 바이든이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묻힐 뻔했습니다. 지난 2019년 중단된 미중 천연가스 교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미국 LNG 연간 수입량은 수년 내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 측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연간 최소 400만 톤 이상 수입하는 내용의 LNG 장기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겨울 난방 시즌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대량의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민들은 호주 석탄 수입 불발로 중국 정부가 혼쭐 나고 있는 상황을 흐뭇해하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 자나 깨나 시진핑 걱정인가 봅니다. 미국 LNG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동부가 천연가스가 100만 BTU당 37달러대인 반면 미국산은 5.6달러에 불과합니다. 아주 중국 발전 위에 애쓰는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LNG가 남아 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가스로 난방 돌리는 가정 많고요. 석유 가격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상황에서 LNG는 언제나 비축해야 할 에너지 자산 2순위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천연가스 업계는 에너지부에 올겨울을 대비해 수출용 LNG 물량의 상당수를 내수용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위에서 LNG 계약 맺는다면 바이든 정권은 진정한 매국노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막아야죠. 계약 못하도록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한국이 지난 주말 엄청 추웠다는데요. 이것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난방을 돌리긴 했는데 히터를 돌리면 답답하고 전 개인적으로 추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